그러면 내용 이어서 볼 텐데, 제가 말이 약간 느리면 몇 배속으로 들으시던 최대한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보면은 필기 공간이 많죠. 필기 공간이 많은 건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필기를 좀 해드릴 거고,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식물은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식물이고요. 조류는 이렇게 해조류 같은 겁니다. 뭐 해조류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원생생물도 이렇게 강합성하는 것들이 있고요. 남세균도 이렇게 강합성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드리려고 저거 펼친 거고, 지금 이제 여기다 적을 거 뭐냐면 미토콘드리아와 염려체의 공통점과 차이점 요걸 하고 나면은 강합성 과정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이해가 빨라요. 먼저 구조적인 특징부터 다시 한번 보면은 미토콘드리아와 염록체 둘 다 이중막이에요. 그리고 전자 전달 효소가 미토콘드리아는 크리스타, 즉 내막에 있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산화제 인산화가 진행됐었잖아요. 그리고 ATP 합성 효소도 이렇게 크리스타, 즉 내막에 있었어요. 엽록체도 마찬가지예요. 엽록체는 내막을 부르는 명칭이 따로 없어요. 즉 내막에서 뭐 중요한 이런 효소가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틸라코이드 막에 있는 거예요. 틸라코이드 막에. 이런 틸라코이드가 쌓여 있는 것을 그라나라고 했었고, 이런 틸라코이드의 막에 전자 전달 효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ATP 합성 효소가 있어요. 그리고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억해야 할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적어 드릴게요. 틸라코이드 막에 첫 번째 관계가 있고요. 관계에 엽록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자 전달 효소, 그 다음에 ATP 합성 효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하면은 미토콘드리아에서는 포도당을 분해하는 반응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화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용육체는 포도당을 합성하는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고,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공통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뭐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이걸 하면은 조금 더 여러분이 이해가 바르니까. 먼저 미토콘드리아는 크리스타에 전자전도 효소와 ATP 합성 효소가 있다. 요거 두 개는 다 막에 있다는 거 공통점이에요. ATP 합성 효소와 전자전달 효소는 미토콘드리아는 크리스타에, 룡록체는 틸라코이드 막에 있다. 그러면 이제 수소의 이동과 관련해서 인산화 부분을 살펴볼 텐데, 여기에는 크게 두 파트로 그릴 거니까 글씨 쓰는 거 잘 분배해서 우선 적으세요. 쌤이 이제 그림이 좀 안 예쁘고 글씨가 안 예쁘더라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수소의 인산화 관련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요.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다시 한번 반복을 하지만 수소가 막강강에 이렇게 모여서 NADH와 FADH2의 산화 과정을 통해서 거기에서 나온 전자들의 에너지로 농동 수송이 돼서 수소가 막강강에 모여 있어서 막사이 공간, 막강강, 막사이 다시 적어줘야겠다. 막사이 공간 같은 뜻이에요. 여기에 모여있다가 ATP 합성 요소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ATP 합성 요소에 의해서 촉진 확산이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촉진 확산이 일어나면서 ATP가 생성이 됐어요. 그러면 매트리스, 즉 기질에서 ATP가 합성됐잖아요. 기질에서 ATP가 ATP 합성 요소에 의해서 합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ATP 합성되는 것을 산화적 인산화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ATP 합성 과정이 엽록체에서도 일어나요.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것을 광인산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장소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약간 유사하거든요. 엽록체를 그리면 에막이 있고 내막이 있으면 이렇게 틸라코이드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리고, 자, 이게 그라나고 하나하나를 틸라코이드라고 그랬잖아요. 틸라코이드. ATP 합성 요소는 미토콘드리아는 크리스타 있었잖아요. 전자 전달 효소들도 크리스타 있었고요. 그러면 엽록체에는 틸라코이드 막에 ATP 합성 요소와 전자 전달 효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뭐 전자전달 효소가 이렇게 존재를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전자전달 효소가 이렇게 존재를 하고 ATP 합성 요소는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똑같은 색깔로 표현을 해보면 수소의 농도가 틸라코이드 내부에 있다가 같은 방법으로 빠져나가면서 ATP가 합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ATP 합성은 어디서 일어나냐? 스트로마에서 일어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기질을 부르는 명칭이 따로 없었잖아요. 근데 엽록체는 그 기질을 스트로마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스트로마에서 ATP가 광인산화 반응에 의해서 합성이 됩니다. 그래서 ATP가 합성되는 장소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ATP가 합성되는 장소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ATP가 합성되는 장소. 자, 스트로마에서 합성이 되더라. 스트로마에서 합성이 되더라. 자, 그렇다면 이제 정리를 잘 하시면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광합성은 본격적으로 하면은 크게 두 가지 반응으로 구분이 돼요. 명반응과 암반응으로. 그러면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특징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크게 중요한 게 틸라코이드와 스트로마예요. 틸라코이드는 동전같이 쌓인 거 하나하나를 틸라코이드라고 그랬고, 그런 것들이 모여있는 게 그라나였고요. 기질 부분을 스트로마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적어줄까? 틸라코이드가 모여있는 것을 그라나. 하면 이 틸라코이드에서 명반응이 일어나요. 틸라코이드에서 명반응이 일어나더라. 그러면 명반응이 일어나면은 만들어지는 게 뭐가 있냐면요. ATP와 NADPH가 만들어져요. 틸라코이드의 명반응 과정을 통해서 ATP와 NADPH가 만들어지는데, 관련된 효소라던가 관련된 효소죠. 전자전달 효소와 ATP 합성 효소는 틸라코이드 막에 있는데, 그래서 만들어진 산물들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 발견은 스트로마에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적어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갖고 있는 게 막에 전자전달 효소와 그 다음에 ATP 합성 효소,
그다음에 관계를 갖고 있는데 관계는 1과 2가 있어요. 그래서 명반응 상물로 ATP와 NADPH가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이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여러분께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뒤에서 다시 한번 해드릴 거예요. 왜냐면 이거 첫 번째 한다고 해서 내용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어서. 자,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물의 광분해가 일어나요. 물의 광분해. 빛광자. 물이 빛에 의해서 분해되는 반. 우리 산화자 인산화에서 산소가 최종 전자 수용체로 작용하면서 물이 생성되는 이 반응의 반대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분해가 되면은요, 수소와 전자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산소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산소가 발생을 합니다. 어디에서?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그래서 산소는 발견될 수 있는 장소는 틸라코이드 내부에서, 그 다음에 ATP와 NADPH는 스트로마에서. 왜냐하면 ATP의 요 구조, 이 합성되는 돌아가는 게 스트로마 쪽을 향해 있어요. 자, 스트로마는 암반응이 일어나는 장소인데 명반응, 암반응이라는 명칭이 붙은 이유는 뭐냐면 빛이 필요하냐, 빛이 필요하지 않냐로 이제 명명이 되었고, 이 스트로마는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합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암반응에 그 이산화탄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을 켈빈 회로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밝힌 학자가 켈빈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따서 켈빈 회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좀 수능에 나왔던 지문이라던가 아니면 여러분 생각보다 틀릴 수 있을 만한 지문이 어떤 게 있냐면 얘는 기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세포주의 기질. 그래서 스트로마에 DNA랑 RNA랑 리보솜이랑 그 다음에 암반응에 필요한 효소들이 존재를 합니다.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ATP를 합성한다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고 이중막으로 존재한다는 공통점도 있고 그 다음에 자체 DNA, RNA, 리보솜을 가지고 있어서 스스로 물질 합성이라던가 복제가 가능하다는 거 이런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은 세포비 일어나느냐 그 다음에 광합성이 일어나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그리고 이제 내용을 이렇게 넘어가기 앞서서 이제 좀 내용을 또 여기서 비교해야 될 게 뭐냐면 조효소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너무나 하기 싫으시겠지만 조효소를 잠깐 여기다가 적어보면 공간은 제가 글씨를 너무 크게 써서 조효소 좀 적어볼게요. 조효소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는 FAD가 있었고 NAD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좀 헷갈리는 게 NAD 부분이거든요. 자, 미토콘드리아는 예를 들어 하나 적으면 NAD 플러스가 수소를 받았죠. 수소를 받았으니까 NAD 플러스가 환원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NADH 플러스 H 플러스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환원됐기 때문에.
수소를 받았으니까. 근데 엽록체는 이 조효소가 뭐냐면 NADP 플러스예요. 조효소가. 광합성의 포토신테시스거든요. 그래서 그 포토의 앞글자를 딴 거예요. 그래서 NADP가 조효소로 작용을 해서 똑같이 NADPH 플러스 H 플러스입니다. 그리고 문제집이나 교과서마다 차이가 있는데 요거는 일반적으로 생략이 가능해요. 생략해서 쓸 수 있는데 생략해서 쓰는 거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거 개수는 생각을 하시면서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개요예요. 개요. 천천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안 하실까봐. 생명과 포기하실까봐. 자, 그러면 내용 또 이어나갈 텐데 2패 색소 분리하기예요. 그러면 2패 색소 분리하기는 실제로 해볼 수도 있고 재밌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확인하고 싶었던 건 학자가 뭐였냐면 우리가 보는 식물은 잎이 녹색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광합성 색소에는 엽록소와 카로티노이드계 색소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왜 사인펜이라고 해야 되나? 사인펜 같은 것도 뭐 주황색, 빨간색, 녹색 이런 거 있으면은 실제로 이거를 이제 점을 찍어서 물에 번져 보면은 다양한 색깔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잎의 색소 분리하기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었던 거 녹색을 떼는데 녹색만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카로티노이드계 색소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지 보기 위한 실험이에요.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쓰거든요. 뭐 다른 재료를 써도 상관없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이 싼 시금치를 재료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막 갈려면 힘드니까 가위로 좀 작게 자른 다음에 막자 사발에 넣고 갈아요. 그러고 나서 추출하려면 이제 그 알코올이 들어있는 거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색소가 충분히 우러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비율은 3대 1로 해서 넣어서 마구마구 갈아줍니다. 그렇다고 빻으면 안 돼요. 빻는 게 아니라 이렇게 눌러가면서 이렇게 돌리면서 갈아줘야 돼요. 빻으면 깨지겠죠? 자, 그래서 갈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 종이 크레마토피 이건데 여기다가 적어볼까요? 종이 크레마토그래피 이 실험 방법이거든요. 종이 크레마토그래피. 자, 그래서 실험 재료가 종이 크로마토그래피예요. 크레마토 뭐 같은. 그럼 여기는 명칭을 내갖고 크로마토. 쏘리. 크로마토그래피. 자, 요거를 이제 그 눈금 실린더. 왜냐면 거기에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몇 cm 정도로 자르냐면 10cm 정도로 자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서 그 용액이 담길, 그러니까 정계액이라고 그러거든요. 정계액이 담길 부분을 빼고 약간 보통 2cm예요. 2cm 지점에 출발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이 2cm 부분은 정계액이 담기면 안 돼요. 그리고 이 2cm 부분에다가 뾰족한 걸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모세관을 써도 되고요. 이쑤시개를 써도 되고 어쨌든 간 뾰족한 걸로 몇 번씩 찍어요. 그래서 몇 번씩 찍어서 찍고 말리고 찍고 말리고 이거를 반복해서 한 크기는 2, 3mm 그러니까 점인데 약간 도톰한 점이 되도록 붙입니다. 그러고 나서 1cm 정도는 담기게 전기액에 넣습니다. 보통은 어떤 재료를 쓰냐면 유기용매를 넣는데 유기용매 가장 많이 쓰는 게 톨루엔이에요. 톨루엔. 자, 그리고 종이치네요.
자, 그리고 나서 번질 때까지 전기를 시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 그림에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 과정을 아는 건 아니고요. 과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를 분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분석하는 거 위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냥 실험 방법은 배우면 재밌잖아.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설명을 해드렸고, 이 분석. 먼저 우리가 배웠던 엽록소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실험 재료가 뭐였냐면 시금치였어요. 시금치. 시금치는 가지고 있는 엽록소가 뭐냐면, 자, 우리 시금치니까 육상식물이죠. 그리고 모든 게 존재하는 건 엽록소 A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존재할 겁니다. 그리고 카로티노이드계 색소도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하는 건 엽록소 A와 B. 엽록소 A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B, C, D만 어떤 종류의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카로티노이드계. 그래서 카로틴과 잔토필이 보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점이 4개 정도 보여야겠죠? 그래서 4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결과물을 보시면 원점을 중심으로 쩍쩍쩍쩍쩍 하면서 색소들이 퍼져나간 거예요. 분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 분리되는 위치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가장 멀리 이동한 게 카로틴, 그 다음에 잔토필, 그 다음에 엽록소 A, 그 다음에 엽록소 B예요. 요거 자주 물어보는 거고, 저도 이거 물어볼게요. 위치, 카로틴, 잔토필, 엽록소 A, 엽록소 B.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퍼지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거는 전기액에 담궜잖아요. 그래서 전기율이 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전기율이 큰 것부터 하면은 카로틴, 잔토필, 엽록소 A, 엽록소 B라서 카잔 A, B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위로 갈수록 전기율이 크다.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는 전기율이 작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 이거 순서 내신 문제 낼게요. 카로틴, 잔토필, 엽록소 A, 엽록소 B 이거 순서 저 내신 문제 낼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잘 나오는데 수능 준비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수능 준비하는 친구는 이거 이렇게 감춰두는 거예요. 감춰놓고는 이제 이게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가라면 가는 엽록소 B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여기를 뭐 나라 해놨으면은 얘는 엽록소 A다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뭐 기억 보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될 건 뭐냐면 이것도 저도 대신에 또 될 건데, 위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위치 엽록소 A가 어디 있냐. 그다음에 엽록소 A는요 반응 중심 색소예요. 반응 중심 색소고, 관계 1, 관계 2 모두 반응 중심 색소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은 거죠. 뭐 나라고 했으면 나는 반응 중심 색소이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엽록소 A가 반응 중심 색소이고 위치를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개 볼 게 뭐냐면 전기율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전기율 구하는 공식을 여러분이 좀 보셔야 돼요. 전기율. 이게 문장으로 써 있어서 좀 이렇게 잘 안 들어오지만 요거예요. 숫자로 보면은 이과생들은 더 편하잖아요. 보통 이게 종이가 10cm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전체의 거리가 아이고 10cm일 때 우리는 찍은 거리부터 얼마만큼 이동했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용매의 전선까지의 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거리가 이동할 수 있는 범위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점이 아까 2cm였잖아요. 그리고 1cm 정도를 담궜잖아요. 그리고 역매전선이 보통 8cm 정도 듭니다. 그러면 실제 거리는 몇 cm예요? 6cm인 거죠. 그럼 얘가 이동하는 거리를 보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엽록소 A가 이 정도가 어느 정도로 해야 뭐 절반 정도면 그냥 쉬운 숫자로 해서 여기가 뭐 4cm라고 했을 때 원점에서 역매전선까지의 거리, 원점에서 역매전선까지의 거리 여기죠. 그럼 요게 6cm. 그리고 원점에서 예를 들어서 엽록소 A의 전개율을 본다면 원점에서 엽록소 A는 4cm 이동한 거니까 4에서 2를 빼면 2cm죠. 이렇게 그러면 2cm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전개율이에요. 그래서 전개율 구하는 공식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개율은 카로틴, 잔토피, 엽록소 A, 엽록소 B 순서이다. 이런 식으로 크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한 거 다시 보시면 이렇게 원점에서 연매전선 거리 분의 원점에서 색소가 이동한 거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구하는 방법도 좀 보시고 이렇게 전개액을 따라서 이게 색소들이 분리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아시는 거는 아닐 것 같지만 이렇게 유기용매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광합성 색소들은 유기용매를 쓰는 게 물에 잘 안 녹아요. 여기다 적어줄까? 광합성 색소는 물에 잘 안 녹기 때문에 유기용매를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개율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것도 좀 아셔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분자량은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색소니까. 그러면 어떤 게 더 멀리 가겠어요? 그쵸. 분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전개율이 크겠죠. 그 다음에 전개액에 대한 용해도의 차이. 그러면 어떤 게 더 멀리 가겠어요? 그쵸. 용해도가 필수력이죠. 그 다음에 전개지에는 흡착력. 잘 붙어있으면 멀리 이동 안 하잖아요. 그럼 어때야지 멀리 가겠어요? 전개율이 커지겠어요. 그쵸. 흡착력은 작을수록 전개율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차이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보시고 내용 한번 끊었다가 갈게요.